소득 대비 어떤 부채의 비율이 지금은 미국과 비교했을 때는 거의 2배 수준.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감당이 안 되는 정도로 지금 빌려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중간층이 사라지고 꼭대기랑 끝에만 남았는데 이 꼭대기층에 있는 것들만 많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 누군가 수요해 줄 만큼 있느냐. 저 말씀하신 원달러 환율의 그런 불안정성과 외국인 투자 자금 이탈이 과거 IMF 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같은 뭐 충격을 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 뭐 하는 총재님이시나 이렇게 네. 뭐 관련된 금융의 F4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네. 나와서 하시는 얘기예요. 이런 어떤 그 외환의 어떤 불안정성 때문에 굉장히 위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흑자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IMF가 결국 흑자도산이었고 이런 건데 이때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버틸 여력이라는 게 네. 경제 3주체의 어떤 룸이 있었어야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경제 3주체가 지고 있는 빚의 규모가 너무 크잖아요. 6,400조 정도 되죠.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서 또 이런 어떤 불확실성의 파고가 닥쳤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시장은 저는 약간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워낙 그 변동폭이 크잖아요. 사실 환율이 막 하루 사이에 10원이 이렇게 뛰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뭐 코인이든 주식이든 이런 것들이 등락폭이 굉장히 크니까 이 안에서, 이 변동성 안에서 어떤 이제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되게 큰 시장이고, 단기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어떤 굉장히 위험한 시장 상황이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어떤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을 제가 이제 이렇게 막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부동산은 굉장히 유동성에 취약한 자산이에요. 그렇죠. 다른 거 대비. 다른 거 대비해서 뭐 주식이든 주식이 막 떨어지는 걸 보이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낮게 해서 팔고 손절하고 현금으로 되돌릴 수 있는데, 이 집 같은 거는 가장 큰 규모의 빚을 활용해서 들어가지만 여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의 시기에 어떤 그런 큰 투자가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좀 자기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가장 먼저 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러니까 그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약간 보수적인 운영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충격이 발생을 했어도 그 충격이 흡수되고 나면 이제 일정 부분 회복될 수 있는 그렇죠.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부의 어떤 격차가 생겨나는 건데, 이 지금의 상황은 땡빛을 내서 어쨌든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그만 충격이 발생을 하고 발생을 한 시간이 그렇게 장기가 아니더라도 그 기간에 버티지를 못하는 사람들, 취약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이제 제 주변에도 보면 이미 현금화 해가지고 이제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선택을 보면 지금 대부분이 뭐 전세, 고액 전세, 강남의 고액 전세에 많이 들어가셨고, 강남의 고액 전세라고 하더라도 뭐 예전에 뭐 20억 간다 막 이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집을 구하셨는데 강남 같은 경우는 15억 언더로 구했고, 잠실 같은 경우는 10억대 뭐 이렇게 이제 국민평형 기준에서 이렇게 집을 쓸 수 있거든요. 남는 자금을 뭐 하느냐고 봤더니 다 분산 투자했더라고요. 분산 투자해가지고 뭐 코인도 조금 하고 주식도 조금 하고 뭐 금도 투자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외화도 달러도 투자해놓고 막 이렇게 조금 분산해놨다가 이제 지금 노리는 거는 청약. 그러니까 강남에 일정 부분 자금이 필요로 한 시장이잖아요. 그런 시장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지금 이제 기축 뭐 50억, 70억 한다는 그 집을 사는 게 아니라 강남에서 공급하는 뭐 20억대, 30억 언더 뭐 요 정도 되는 걸 청약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러면서 뭐 줍줍 나오는 물량들 이런 것들 이제 시도해 보면서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좀 관망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그 상업용 부동산이나 업무용 부동산 망가진 게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뭐 10억에 사서 30억에 팔고 30억에 판 돈 가지고 뭐 50억짜리 사고 100억짜리 사고 막 이렇게 계속 돌리다가 끝에 이제 막혀 있는 사람들, 이 문제가 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연체도 많이 생기고 있고, 이런 물건들이 지금 뭐 기존에 500억 했던 게 지금 뭐 한 400억대로 내려와 한 100억 정도 싸게 매매를 할 수 있고 뭐 이러니까, 이런 어떤 대기를 하고
기회를 보는 이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간평사님은 많은 분들이 공급 부족 문제와 전세 시장 불안이 맞물려서 더 큰 폭의 집값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들도 있는데 올해 4분기나 내년에 수도권이나 서울 집값은 전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떨어진다. 네. 지금의 이제 일부 지역의 똘똘한 채의 상승은 일시적인 거다. 일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량 자체가 많이 몰렸다. 그럼 이들이 왜 여기에 투자를 했느냐 생각을 해보면 다른 시장이 다 죽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장기간 침체를 지금 겪고 있고 또 서울의 외곽 지역들 이런 지역들도 굉장히 반토막이 났음에도 거래량이 살아나지 않는 상태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고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결국에 마지막 남는 거는 똘똘한 한 채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한강벨트 준 강남에 대한 것들을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갭 끼고 사놓을 수 있는 지역이 뭐 이런 데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그렇지만 이들이 지속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이 없다. 이런 걸 생각하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강남 집값을 대한민국 부동산 심리의 마지막 방어선에 비유하셨던데 만약 이 방어선이 무너진다면 그 파급 효과는 어떻게 미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강남의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믿음은 이제 경기가 안 좋았고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도 이 시기를 거치면서도 결국 굳건하지 않았냐, 그렇죠. 더 오르지 않았냐 이런 그렇죠. 믿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기존의 집에서 갈아타기 상향을 하고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들어왔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 이제 자산을 잘 투자해가지고 번 돈도 있겠죠. 그렇지만 더 상급지로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추가적인 어떤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이 추가적인 레버리지를 활용하려면 금융 환경 자체가 좀 더 이제 까다로워졌으니까 훨씬 더 소득이 되고 또 어떤 능력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준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빌려 쓴 돈이 우리가 이제 뭐 연봉 둘이 합쳐 연봉 1억 5천 뭐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10억씩 빌려 쓴 거예요. 근데 이 10억이라는 돈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내가 지금 내가 10억을 빌려서 이거를 지금 20억에 샀지만 지금 25억이니까 이걸 처분하고 아니면 이제 상황이 되면 다 정리하고 나한테 손에 쥐는 게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현상에서는 유지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이 집값 자체가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이게 견디기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과열을 거치면서 특히나 똘똘한 한 채 열풍이 불면서 과거보다 더 어떻게 보면 상위에 있는 소득층 자체도 굉장히 금융의 노예가 된 상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그런 얘기 진짜 많더라고요. 요즘에 유동성이 시장에 돈이 너무 넘쳐서 돈이 갈 데가 없다. 일단 요 말 공감하시는지도 궁금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올해만 놓고 봤을 때 어쨌든 주식도 굉장히 상승을 했고 부동산도 굉장히 상승을 했고 코인도 굉장히 상승을 했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더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집값도 이제 다른 지역이 안 오른 이유를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방어선이라는 표현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주식도 S&P 500에서 모두가 다 오른 게 아니잖아요. 특히 빅테크라는 주식들이 엄청난 영업이익으로 인해서 주가가 엄청 뛰어오르면서 이게 주식시장에서도 양극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수시장에서도 보면 나가보면 양극화가 뭐 이제 중간대에 소비가 있었다면 아예 이제 하이엔드 아니면 아예 최저가 있으면 양쪽으로 몰리고 중간은 또 사라져버리는 이게 부동산도 이게 강남 부동산의 마지막 방어선일 수도 있지만 그냥 이제 시장이 너무 양극화돼서 그냥 잘 되는 쪽만 잘 되는 걸로 가는 게 아닌가. 앞에 질문은 시장에 얼마나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게 다 주식, 부동산, 코인에 가서 계속 오르는 거 아닌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동성이 많이 풀렸는데 풀린 건 사실. 풀린 건 사실인데 이게 그럼 어떻게 풀렸냐 생각을 해보면 빚이잖아요, 다. 빚이죠. 그러니까 이걸 더 내줄 수 없는 환경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언제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한계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점차 지금 줄여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줄였다가는 못 견디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빌려 썼어요. 근데 이 상황을 다음 단계 연장을 할 때 이만큼을 안 빌려주면 이걸 유지를 못 하는 거예요. 이만큼을 똑같이 안 빌려주면 그 모자라는 부분만큼을 자기가 메꿀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이 사람들이 B2 많이 하잖아요. 이거 지금 뭐 자산시장에 유동성이 넘쳐나서 뭐 주식도 오르고 뭐 한다는데 그로 인해서 신용잔고가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지금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내가 빚낼 수 있으니까 나 빚내서 투자하겠다 해서 그렇게 지금 늘려놓은 유동성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유동성의 축소가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그렇죠. 되는데 유동성이 그럼 얼만큼 풀렸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풀렸
풀렸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21년도부터 지적이 되어 왔어요. 감당 한계를 넘어섰다. 감당 한계를 넘어섰는데 이 사람들한테 갚으라고 하면 망가지니까 갚으라고 하지 않고 그 똑같이 빌려주는데 똑같이 빌려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빌려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산이 올랐으니까 더 빌려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빌려서 지금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늘어나니까 어쨌든 공짜로 빌려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어떤 이자 비용으로 대출을 쓰는 비용으로 지불해야 되는 금액들이 생겨나잖아요. 근데 그 금액 자체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미국과 비교했을 때는 거의 2배 수준. 소득 대비 어떤 부채의 비율이 2배 수준이잖아요. 감당 수준이.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감당이 안 되는 정도로 지금 빌려 쓰고 있는 상황인데 못 갚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정부가 일정 부분을 지금 지원하면서 유지하게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뭐 전세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세는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이제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무이자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전세금을 돌려줘야 될 때 못 돌려주는 거예요. 똑같이 돌려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정부가 대출을 허용해주면서 해결을 한 거예요. 연장만 해놓은 거거든요. 계속 그 사람이 그러면 이 2년의 시간이 지나고 4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갚아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그 보증사고들도 생겨나고 뭐 이런 것들이 쌓여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풀렸지만 이 유동성이 감당 한계 이상 풀렸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점차 축소해가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어떤 대출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계속 제한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면서 이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양극화 문제를 말씀을 하셨죠. 하이엔드와 이제 뭐 저가 이런 거. 그런데 이 하이엔드라는 거 뭐 이제 미국 주식을 예로 들었는데 미국 주식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AI를 주도하는 산업들이 어떤 시장의 지수를 전부 다 선도하고 있는 선도했죠. 거기에 모든 자금이 몰려 있는 형태예요. AI가 미래의 먹거리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견을 이제 이견 제기하지 없죠, 이제. 그렇죠. 그런데 얘들이 이제 예전에 닷컴 버블과 다른 점은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치들이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무언가 생산성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기업에 대해서 지금 자금이 몰려간 시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주택 시장이 양극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주택이라는 거는 뭐냐면 주거가 최종적인 목표잖아요. 누군가 살아주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누군가 어디서든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이 재화를 필요로 하는데 그 필요로 하는 재화 중에서 어떤 거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살아주는 공간에 대한 그런 주거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가 사람들이 지불할 수 있는가? 그러면 그 지불할 수 있는 가격만큼을 전부 다 수요할 만큼의 수요가 있는가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 시장 자체는 내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게 말고는 사실은 이 시장에 대부분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게밖에 없거든요. 이 우리 가게가 우리 소득 수준에 비추어 봤을 때 주거 비용이나 어떤 최고의 주거 환경에 지불할 수 있는 금액 그 수준 자체가 절대값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주거의 효용은 비슷비슷하잖아요, 사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그거보다 더 좋게 만들겠다고 해서 지금 계속해서 물건들이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공급 예정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반포에도 지금 내년에 엄청난 세대에 뭐 들어오죠? 이름 뭐였죠? 반포 더 클라스트 들어오죠. 레미안 퍼시지랑 그다음 원벨 옆쪽에. 네, 거기도 뭐 5,000세대 가까이 일반 분양인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용산이나 한남 쪽에서도 물량이 나오고 압구정도 지금 뭐 서울에서 제일 좋은 지역이 압구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거기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거기 같은 경우도 이제 재건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빨리 해준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요건을 완화해 주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공급 예정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하는 이제 중간층이 사라지고 꼭대기랑 끝에만 남았는데 이 꼭대기층에 있는 것들만 많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 누군가 수요해 줄 만큼 있느냐. 근데 이 꼭대기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꼭대기의 가격에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었던 수준의 그 물건을 그것도 대출을 활용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가격에 팔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냥 홀딩하고 있는 형태지 이걸 정말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상황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든 좋을 수는 있어요. 이게 좋은 거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게 지금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책에 보니까 거래 절벽, 경매미 미분양 급증 등 시장 붕괴의 전조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시던데 가장 결정적인 신호, 지금 부동산 붕괴 위기는 뭘까요? 가장 결정적인 신호는 이제 정부 정책 자체가 이 부분을 감추지 않고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떤 큰 위기가 닥쳤을 때는 네. 그 닥치기 전까지 어떤 이 상황이 괜찮다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상황은 문제다 하고 있어요. 네. 문제다 한 지 꽤 오래됐음에도 아. 사람들이 그걸 고지고대로 안 듣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빵 하고 터지는 일은 벌어지지 않고 있지만 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점차 쌓여가고 있는 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지금 뭐 부동산 시장 좋아질 거다 했고 좋아지면 어떤 PF 시장도 괜찮아질 거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22년도 채권 시장 경색이 발생했을 때부터 이 PF 시장에 문제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좋아지면 금리가 네. 내려가면 이 상황이 해결될 거다 하면서 유예하고 이렇게 밀어놨던 것들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유예하는 과정에서 더 이제 빚을 더 규모를 늘린 상태로 계속 지금 문제 부실화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아예 이제 정부가 나서서 얘기하고 있는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건데 심리적으로는 아직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미 붕괴는 시작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